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요즘 같은 때는 음식물 보관하는 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식중독 위험도 높고 음식물 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냉장고 보관법에 대해서도 또 신경이 쓰이죠. 네,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 특히 많죠. 우유나 요구르트, 달걀은 자주 여닫는 문 쪽이 아닌 선반 안쪽에 두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육류나 어패류를 냉동 보관하실 때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냉동실 안쪽에, 그러니까 하단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채소나 과일류는 냉장고 서랍 안에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 함께 두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분리해서 두시는 게 식중독 예방, 또 물건이 아니죠. 여러 식재료들 상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자, 그럼 7월 1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대출 규제로 오피스텔 주목입니다. 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대출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어떤지 궁금해요. 오피스텔 시장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질 않아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에 적용되는 6억 원 이하 전세 대출, 그리고 그 6억 원 대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6.27 대책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대출이 지금 반토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이 이러면서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요즘 오피스텔 거래량과 가격 어떻습니까?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또 투자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피스텔 거래가 안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하소연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오피스텔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첫 주까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6,800건을 웃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기준 매매가는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7% 올랐고요. 도심권과 서부권은 각각 0.48%, 0.62%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오피스텔 수익률도 올 1월 4.9%를 기록한 이후에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사실은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빌라나 이런 것들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파트 선호 현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러면서 보증금을 거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오피스텔의 월세화를 더 빨리 가속화시켜서 오피스텔 월세가가 또 뛰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규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사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쪼이면 또 한쪽으로 쏠리고 또 네. 그쪽 쪼이면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자, 부동산 계속해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서울 온열질환 주의보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마솥더위라고 할 만큼 좀 바깥에 나가면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85명으로 작년 대비 약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 좀 무섭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증상이 예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증상이 한번 나타났을 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은 활동을 곧바로 중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농촌의 패턴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 사망자의 65%는 60대 이상이고 논밭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서울의 온열 질환자의 53%는 길가에서 발생하고요. 운동장과 공원이 17%, 실내 작업장이 13% 순서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온열 질환자는 오후보다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노년층보다는 3, 4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러닝 요즘 열풍 불잖아요. 마라톤 열풍. 이것 때문에 도심에서 길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염에 뛰다가 네. 탈진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건데요. 길가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56%는 오전 시간대 시작한 마라톤 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젊은 층 3, 40대도 뭐 이런 식으로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폭염 대비 수칙을 지키는 게 필수적입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외출 시에는 양산과 모자로 햇볕을 막아주거나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건강 과신하지 말고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것 주의입니다. 요즘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지면서 뭐 집이나 혹은 사무실에서 무선 충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죠? 두 분은 혹시 지갑 갖고 다니세요? 네, 지갑 있죠. 죄송합니다. 저는 없어요. 안 저도 가져다녀요. 아직 지갑은 네네. 갖고 다니는데요. 근데 결제할 때 불편하니까 뭐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꽂고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 이게 왜 주의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무선 충전기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충전기와 기기 사이에 이물질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뒷면에 신용카드를 꽂아준 상태에서 무선 충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충전을 하면 과열을 유발해서 고장이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고온 다습한 환경은 또 피하셔야 하고요. 제품 전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하고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해야 안전하게 무선 충전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이 꽂혀 있는데 유난히 휴대폰이 뜨거워요. 이런 경우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스마트폰에 그 꽂아 있는 신용카드를 좀 빼놓고 빼고. 무선 충전하고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선 충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폐지 모아 전한 마음입니다. 네, 훈훈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 훈훈하다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요? 같은 날씨는 시원한 담배 같은 아, 소식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폐지와 깡통을 팔아서 생활하는 80대 어르신이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쾌척한 데 이어서 또 4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주인공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출신인 박순덕 할머니인데요. 이 박 할머니가 지난달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 싶다 이러면서 성금을 또 보탰다고 합니다. 이 박 할머니는 2021년부터 해마다 칠보면에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내놓은 금액까지 더하면 4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2억 3,6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힘들게 버신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하셨을까요? 이렇게 박 할머니는 19세 때 고향을 떠났다고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배움의 뜻을 접은 고향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서서 하루에 많아야 6만 원 남짓을 번다고 하는데요. 밥을 굶더라도 아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에 묵묵히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박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 10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고스란히 장학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욱 뜨거워지면서 네. 또 한편으론 지금과 같은 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한테 시원하게 에어컨 같은 바람을 주는 그런 소식 같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 할머니는 정말 잘 좀 모셔줬으면 네. 좋겠고요. 네. 이 천사 할머니의 돈을 받은 장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인성도 닦아서 이런 할머니 같은 분들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밖에 나서는 순간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와 제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어제 서울이 36도로 낮 기온이 사람 체온만큼 올랐는데요. 밤사이에 열기도 식지 못해서 11일 연속 서울은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폭염특보도 서쪽을 중심으로 여전합니다. 서울은 닷새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쪽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올라 뜨겁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7도, 청주와 광주 35도, 부산은 31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오후 한때 제주와 호남 서부, 경남 내륙에는 최대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 밖에 전국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온열 질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무더위의 건강관리 특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예인 씨가 준비했죠. 네, 요즘은 인공지능과 같은 이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스마트 혁신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초고속 인터넷 등 기술 혁신에 앞장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K사의 소식입니다. K사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차세대 기가 이더넷 스위치를 도입하는데요. 최대 인터넷 속도 5기가비트로 구축 아파트에도 외벽 공사나 추가 장비 없이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3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스마트시티 혁신에 나선 인터넷 서비스 기업 엔사의 소식입니다. 엔사는 5월 사우디아라비아 주택공사와 전략적 합작 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특히 디지털 트윈은 실제 세상을 디지털 환경에 3D로 구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체 개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로 일상에서 AI 경험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는 IT 기업 K사의 소식입니다. 비공개 베타 테스트 중인 K사의 AI 메이트는 이용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맥락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의 문맥을 추론해 최적의 답변을 요약 정리해주는 AI 기반 생성형 검색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준비 중인 대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는 올 3월 자체 개발한 추론 AI를 통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이달 중에는 거대 언어 모델과 추론 기능을 통합한 AI 모델 차기 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사 얘기하죠.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함께해 주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역사의 앞뒤를 모조리 파헤치러 왔습니다. 개그맨 전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기록된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프로 예능인 기생의 삶 파헤치기입니다. 네, 조선시대의 기생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네. 네. 가채 올리고 그렇죠. 화려하게 진한 분장하고 머리에 뭐 이렇게 얄궂은 삭각 맞아요.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약간은 퇴폐적인 분위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기생은 만능 엔터테이너 이렇게 불려야 마땅하다고 그래요. 네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날 기생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인식되고 있죠. 사실 우리는 기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 오해 제가 오늘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프로 예능인 기생의 삶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황진이보다 유명했던 전설의 기생 초요갱입니다. 오. 네, 오늘도 야사를 재구성한 것이고 야사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요갱. 자, 조선 전기에 미모는 물론 춤과 노래 실력까지 뛰어났던 기생인데요. 왕실 연회에서 자신의 그 실력을 발휘하던 중에 세종의 아들인 평원대군의 눈에 들어서 그의 첩이 됩니다. 하지만 평원대군은 천연두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세종의 다른 아들 화이군이 혼자가 된 초요갱을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무례십니까? 이러지 않고서 너를 내 집에 들일 수 있었겠느냐? 당연히 아니지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오늘 평원대군의 3년상이 끝나지. 많은 사내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더구나. 너를 차지하려고. 내 너를 다시 빼앗기고선 살 수 없을 것 같다. 저 보쌈에 온 거 아니에요? 내 여인이 돼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하나 마음은 들이지 못합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네. 그래도 3년상은 끝났어요. 네. 그런데 보쌈을 해가지고 와서 내 여인이 되어다오. 야, 이거 뭐 화이군 너무 막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무렵 세종에서 문종을 거쳐서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뒤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인데요. 이때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자기 형제지만 화이군이 집안에서 활쏘기 대회를 연 것을 가지고 역모로 엮었어요. 여기에 화이군과 간통한 초요갱까지 함께 소환된 겁니다. 그 모습 같이 보시죠. 저 계집은 기녀가 아니냐? 예, 평원대군의 기첩이었던 초요갱입니다. 안데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야? 금성대군의 집에서 화이군과 간통을 하는 것을. 뭐라? 혈육의 가부와 간통을 했다는 것이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나 달콤한 말과 요염한 몸짓으로 저를 꾀이던지 아니잖아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 이거 너무하죠. 이게 아닌데. 아니 화이군이 저렇게 발뺌을 하면은 결국에는 처벌은 초요갱만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수양대군은 반대파이던 화이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요갱과의 간통 사건을 끄집어낸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화이군과 초요갱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요갱이 수양대군에게 굴하지 않고 맞섰어요.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시죠. 대군마마께 소이는 금수니까요. 헌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금수도 절개는 지켜야 합니까? 뭐라? 또한 소인이 금수면 소인과 정을 통한 평원대군도 화이군도 금수입니까? 네
그분들과 피를 나누신 대군마마께서 금수와 다릅니까?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뱉은 건데 그러니까. 초유경과 화이군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나요? 화이군은 유배형, 초유갱은 장 80대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80대? 네, 하지만 초유갱은 장형 대신 돈을 내는 것으로 벌을 대신해요. 대신들이 다시 초유갱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까지 아직 왕위에 있던 단종이 끝내 초유갱에 대한 처벌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스캔들 1막이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초유갱 스캔들 2막이 오르는데요. 그 상대는 세종의 또 다른 아들 계양군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나가라. 나가라고 하시지 않니? 너 나가라고. 엄마마. 너 나가라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잔 올리고 싶은데 술잔이 뭐하니? 나가서 술잔 들여보내지 않고. 야. 작정하고 작정했어, 찾아온 거예요. 작정했어. 네. 야, 평원대군 화이군도 모자라서 이제 계양군까지 세종의 세 아들 모두가 초유경에게 홀렸어요. 정말 왕실을 뒤흔든 기생 맞는데요. 네, 초유갱과 계양군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궁궐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조가 분노해서 계양군을 불러서 질책을 했고 계양군은 다시는 초유갱의 집에 가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게 잘 됐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말이야. 예. 내가 초유경 집에 가려고 하면 내 다리를 분질러 버려. 알았지? 예, 군마마. 아니 다리가 왜 진짜 분질렀나 봐. 아니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내 사제가 절대 나는 아니 있어도 여기 이놈 보고 살아야겠다. 아니 다리가 저렇게 분질러졌는데도 찾아갈 정도면 초유경이 정말 그 매력이 있긴 했나 봐요. 네, 사실은 계양군이 세조에게 혼난 바로 그날 궁궐을 나오자마자 초유경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 끝입니다. 야, 이렇게 새 왕자를 사로잡은 대단합니다. 초유경. 실록까지 등장한 걸 보면 정말 황진이보다 더 유명한 기생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초유경은 조선 전기를 풍미한 기생으로 실존 인물입니다. 실록에 무려 16번이나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반면 유명한 기생 황진이는 실록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초유경 이름부터 특이하죠. 초씨 아닙니다. 초요는 초나라의 허리라는 뜻이에요. 초나라 황제가 가는 허리의 미녀를 좋아해서 초나라에서 궁녀들이 허리를 가늘게 하려고 하다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런 고사에서 비롯된 허리가 가는 미인을 뜻하는 말이고요. 갱은 그 자체로 미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유경 허리가 가는 미녀. 이름부터 절세 미인입니다. 그야말로 주먹 쥐고 일어나 뭐 이런 이름이네. 그죠? 초유경 그럼 어떻게 처음에 기생이 된 거예요? 초유경의 신분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은 전부 신분이 천민이기 때문에 초유경도 역시 천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타고난 미모에 가무까지 아주 잘해서 장안에 이름이 났는데 뒷날 세조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조가 초유경, 옥부양, 자동선, 양대 이 네 사람의 기녀를 사기녀라고 부르고 궁중에서 연하가 있으면 꼭 이 네 사람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왕으로부터도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초유경에게 반한 이 평원대군이 그녀를 첩으로 삼았는데 그만 19살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로 그녀의 화려한 스캔들의 막이 열립니다. 아니 아까 야사 속에서는 그 세종의 다른 아들 화의군이 초유경한테 접근을 했잖아요. 네. 평원대군 죽은 다음에 세종의 또 다른 아들 평원대군이 이복형이었던
이복형이었던 화이군이 평소 여색을 밝힌 것으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평원대군이 죽자 초유경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합니다. 이 일로 화이군과 초유경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앞에 야사에서 했는데요. 그 뒤 초유경은 계유정난 공신이었던 신자형이라는 사람의 첩이 돼요. 초유경 때문에 신자형은 정처를 소박을 놨고요. 초유경 말만 듣고 여종 두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세조가 신자형의 벼슬을 뺏고 초유경을 멀리 유배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에 초유경의 노래와 춤 실력을 아까워해서 다시 불러들이고 신분을 천민에서 양인으로 올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간통을 해도 풀려나고 그리고 살인 사건에 휘말려도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정말 가무가 뛰어났었나 봐요. 네, 가무도 뛰어났고 아주 유명해서 문 남성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초유경을 짝사랑하던 안개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유경을 만나보려고 신자영의 집에 가서 그 집 방을 함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에는 초유경이 아니라 신자영의 정실 부인이 있다가 웬 남자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니까 놀라서 도망가다가 낙상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날 집에서 초유경을 찾지 못한 안예담이 그 집 하인들을 구타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또 6년 뒤에 세종의 또 다른 아들 계양군과 초유경의 스캔들이 벌어진 거예요. 계양군은 본래 독서와 학문을 좋아해서 세종으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는데 30살 이후에 갑자기 주색에 빠지면서 방탕한 인물로 전락합니다. 이 계양군이 초유경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초유경이 요년에 초유경하고 엮인 남자들은 왜 자꾸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 초유경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던 변대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유경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계양군이 본 거예요. 이에 분노한 계양군이 시종을 시켜서 변대해를 때려 죽인 겁니다. 세조가 살인죄에 연루된 이 계양군과 초유경을 불러다가 이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어떤 벌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계양군이 세조의 형인데다가 계유정난 당시에 세조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초유경은 40이 넘어서도 평안도도사 임맹지라는 사람과 또 한 번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당시 임금이던 예종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고 하는 신숙조의 조언에 따라 초유경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16번이나 이름이 나오는 전설의 기생 초유경은 이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전설 많네요. 네. 전설의 기생, 초유경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기생제도는 언제부터 생겼던 거예요? 먼저 기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삼국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기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에서 관기 제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국가 행사로 궁중에서 연회 같은 것을 할 때 가무를 선보이면서 연회를 흥겹게 만들기 위해서 관기를 양성했고 이것이 관기 제도의 시작입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모계로 전승이 돼요. 어머니가 기생이면 그 딸이 기생이 되는 이런 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기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종합 예술인을 양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생이 되는 길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생을 국가에서 관리를 한 행위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기생은 1패, 2패, 3패로 나눴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진, 2진, 3진 이렇게 되겠네요. 전국의 기생 중에서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150명을 한양으로 올라오게 해서 여기서 예능인을 양성하는 관습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들이 1패 기생이에요. 사극 보면 임금 앞에서 풍악을 올려라 그러면 등장해서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구는 그런 여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1패 기생들인데 신부는 천민이지만 춤, 노래, 악기, 시, 그림에 능한 지금으로 따지면 종합예술가,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기생은 단순히 술시중을 두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사신요거나 고위직 관료 명망이 있는 선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학식과 교양이 필수였고 매추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관념이 어찌나 투철했는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 관리가 1패 기생에게 수청을 들라 그러자
자결하는 것으로 거부의 뜻을 표한 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패기생은 완전히 예능인이네요. 그렇죠. 종합 예술인 예능인. 그러네. 그러면 2패, 3패 기생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디서 일했습니까? 지방의 기생을 이패라고 하는데요. 문무백관을 상대하는 관기와 일반 양반을 상대하는 민기로 나뉘었어요. 이들도 역시 시를 읊고 유교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3패 기생은 일반 평민을 상대로 하지만 그들도 역시 최소한의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관청에서 기생들의 출석 점검을 해요. 이거 점고라고 하는데 이때 이름으로 이행시 같은 짧은 식구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름이 옥계인 기생을 호명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 이거 춘향전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옥계. 네. 이게 옥도끼 둘러매어 개수나무 벤다 한들 광명한 저 달빛이 더욱이 밝을랐다. 옥계! 야, 이름 하나 부를 때도 정말 이런 뭐 시적 감각을 깨워주는 그런 잊지 말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생들의 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황진이도 시를 그렇게 잘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조선 중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생 황진은 노래와 춤뿐 아니라 가야금, 서예, 그림, 시조,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기생이었는데요. 지식 수준도 웬만한 4대 부들이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중했다고 합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길 보면 황진이를 두고 여자임에도 뜻이 크고 높았으며 호걸 같은 기계가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놨어요. 황진이가 지은 시조는 지금 봐도 정말 명작이죠. 우리 교과서에도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중 문인이자 세종의 증손자예요. 이종숙이라는 사람, 이 벽계수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벽계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은 시조.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장혜인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이 시를 듣고 과연 황진이에게 탄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시가 어렵잖아요.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산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아 쉽게 흘러감을 자랑 마라. 한 번 흘러가 푸른 바다에 이르면 되돌아오기 어렵거늘 밝은 달이 빈 산을 가득 비추니 쉬면서 나와 함께 놀다 감이 어떻겠느냐. 난 그냥 놀다 간다. 네, 유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밑줄 긋겠습니다. 명월, 밝은 달이 황진이 자신을 뜻하고 자, 벽계수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으니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지내자 이런 말인데요. 이 유혹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요? 철규 씨, 이 시조 6글자로 줄여보세요. 요즘 말로요. 네. 라면 먹고 갈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이렇게 품격 있게 시조로 쓴 거예요. 황진이가 이 시조를 읊는 동안 벽계수는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야, 근데 기생 말이죠. 지금 보니까 뭐 악기, 노래, 시, 학문, 그림 뭐든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조선에서 기생으로 살아남기 정말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지금의 아이돌 연습생들처럼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됐는데요. 조선 전기 한양의 기생들은 나흘에 한 번 관습도감에 나가서 악기와 춤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나요? 시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야. 자, 가창과 안무는 물론이고 가야금, 검고, 해금 그뿐 아니에요. 당비파, 장구, 아쟁, 향비파, 대금, 소금 다양한 악기를 익혔고 서예와 사군자도 칠 줄 알아야 됐고 천자문을 읽고 글자를 읽고 효경을 읽으면서 문자도 알아야 됐던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기생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악기를 전부 섭렵을 했고 자,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걸 가르친 스승과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관습도감의 최고 책임자 제조 앞에 가서 시험도 쳤는데요. 이거 잘 못하면 회초리를 맞았고 영 아니다 싶으면 쫓겨났습니다. 자, 대신 방학이 있었어요. 아주 추운 11월부터 1월까지, 아주 더운 5월부터 7월까지는 방학이었고 이 시간 동안에는 혼자 연습하거나 생업에 종사, 이 말은 알바를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저렇게 기생 수업 시간표를 보니까 왕족이나 양반을 상대해야 되니까
저 정도 갖춰놔야 무슨 말이 통하니까 그쵸. 저렇게 가르치는 것 같고요. 그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연산군입니다. 아. 연산군의 기생사랑 정말 대단했는데요. 기생을 뽑기 위해서 채홍사라고 하는 관직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채집하다 할 때 그 채자 붉은 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붉을 홍자 이걸 뽑는 관리라는 뜻의 관리 사자 채홍사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여인을 뽑도록 했는데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생을 뽑는데 집안까지 들어가 샅샅이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생들은 물론이고 개인의 몸종, 지방의 관비, 심지어는 양반의 첩들까지 기생으로 뽑아갔습니다. 채홍사가 전국에서 뽑아온 기생들을 운평이라고 했고 운평 가운데 뛰어난 기생을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 흥청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흥청. 여기서 비롯된 말이 있는데 뭘까요? 흥청 나오면 바로 따라오는 말 그렇죠. 있잖아요. 망청. 흥청망청. 흥청망청. 네. 네, 흥청망청. 지금도 계산 없이 돈을 마구 쓰는 걸 네. 흥청망청이라고 하잖아요. 연산군이 흥청과 놀다가 자기가 망했다. 연산군이 쫓겨난 다음에 백성들이 흥청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연산군이 얼마나 재물을 함부로 썼는지 흥청들에게 수시로 재물, 노비를 선물로 보냈고 심지어는 그 부모들에게까지도 집과 땅을 선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연산군 10년에 운평과 흥청의 수가 1000명이 됐고요. 이것도 많죠. 그런데 더 많아집니다. 연산군 말년에는 10,000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흥청 중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전설의 장녹수. 흥청 출신인데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서 후궁의 지위까지 올라가죠. 장녹수는 연산군을 마치 어린 아이처럼 다루면서 쥐락펴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을 장녹수에게 물어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야, 장녹수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네요. 근데 조선시대 기생이 이렇게 예술가로 활약을 했다면 근대 사회에 오면서 기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기생이 천민신분에서 해방이 돼요. 이 말은 기생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걸 뜻해요. 그 뒤에 궁중에 관기가 있었지만 1907년에 100명으로 줄었고 다음에 3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전부 해고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기생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25일자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각 궁에서 거행하는 관기가 80명인데 50명은 해산하고 30명만 두기로 국내부에서 의논하는 중이라 기생들이 각기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분경이 대단하다더라. 이 분경이라고 하는 것은 청탁이에요. 나는 남겨주세요. 이런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 후 1908년 9월 25일에 기생 단속령이라고 하는 게 발표되면서 기생의 관청인 이 관청 기생인 관기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기생들은 조합에 가입해서 영업 허가를 받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생이 개인이 영업한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기생조합은 1914년에 일본식 명칭인 권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에 권번이 폐기될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시기 때 또 유명한 혹시 기생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명월관 최고의 기생이던 이난향이 있습니다. 이 명월관은요, 지금 종로 동아일보사 자리에 있었던 고급 요리집이에요. 그런데 그저 음식점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연회가 열리던 문화공간이기도 했는데요. 이난향은 평양 출신으로 15살에 서울에 와서 당대 4대 기생조합 중 하나인 조선 권본에 입적했고 명월관의 스타가 됩니다. 뛰어난 미모에 노래를 아주 잘 불렀고 앙금 연주도 잘했고 자,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할 정도로 교양도 넘쳤다고 합니다. 순종 황제 앞에서 춤을 선보인 것으로도 유명하고 근세 가곡의 거장 하규일에게 사사받고 레코드 녹음까지도 했어요. 인간문화재 조순자 명인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짜 탑스타인데. 그쵸. 예? 오. 근데 이렇게 기생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런 역할을 단단히 했네요. 네, 기생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능 교육과 공연이 기획됐고 인간 문화재급 명창 명무도 다수 배출을 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일제강점기에 사멸될 위기에 있을 때 기생들이 그 계승 보존에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극장 공연과 전국 규모 명창대회에 군산 기생들이 참여한 기록이 있는데요. 군산 소학원본 소속 김유행이 1932년 경송방송국에 와서 단가, 심청가, 또 춘향전 등을 남도소리로 열창하기도 했고 해방 이후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군산 기생들이 창극단을 조직해서 심청전, 흥보전, 춘향전을 공연했습니다. 권번이 해체된 뒤에도 1960년대까지 기생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 오해를 네.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거기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한 기생도 있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3.1운동 때 진주, 수원, 해주, 통영 등지 기생들이 독자적으로 만세 시위를 벌였어요. 특히 진주 기생들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논계의 후예다. 진주 예기의 전통적 긍지를 잃지 말자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그중 한 명인 한금화가 체포됐어요. 그러자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씁니다. 기쁘다 삼천리 강산에 다시 무궁화 피누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당시 기생들이 얼마나 독립운동에 진심이었는지 일본 경찰의 치안 책임자였던 지바료라는 사람이 총독부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 경성 화륙에는 술이나 마시고 놀아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800명의 기생은 독립투사라는 것이 옳을 듯했다. 기생들의 빨간 입술에서는 불꽃이 튀기고 놀러 오는 조선 청년들의 가슴 속에 독립사상을 불지르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기생들도 시대에 맞서는 거죠. 독립운동하고 민족의식을 지키고 행동으로 또 움직이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어지는 보고에 따르면 간혹 일본 사람들이 기생집에 놀러 가더라도 기생들의 태도가 냉랭하기가 얼음장 같고 얘기도 잘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령들이 저승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역사 속 기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그 시절 기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른 종합 예술인. 자, 그래서 전통 예술과 여성 문학의 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기생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네, 많이 기생에 대한 완전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요즘에도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도화살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다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고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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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죠? 아이고, 덥죠. 무지합니다, 무지해. 아주 요새 아주 폭염에 너무너무 우리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은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조물조물 만들어 주셨던 그 집밥이 생각나잖아요. 네. 아이고. 입맛을 조금 확 돋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여름 밥도둑 할머니 밑반찬입니다. 제가 맛있겠다. 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밑반찬을 먹고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밑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아서 그 밑반찬으로 오늘 여름밥상 한번 차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찐마늘 고추장 무침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보통 햇마늘을 많이 해서 장아찌를 많이 담아 놓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마늘을 아주 맛있게 쪄서 달달하고 매콤하지만 요거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어 놓으면 여름 내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고기 드실 때 같이 곁들이시면 맞아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찬밥에 물 말아 드실 때 곁들이면 아주 맛있죠. 좋고요. 그다음에 쌈 싸 드실 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머니 손맛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메뉴는요. 요 여름에는 꼭 요거 잡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로 새우젓 양념 무침입니다. 요 새우젓 양념은요. 새우젓을 아주 갖은 양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박잎쌈에 또 상추쌈에 드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애호박 볶음 할 때도 요 양념 하나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지니까 저희 할머니 손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부터 무슨 맛있는 음식 앞에 다 할머니가 먹잖아요. 네. 할머니 칼국수, 할머니 뼈해장국 뭐 이렇듯이 오늘 할머니 밑반찬 이 레시피를 전수해 준다 그러니까 야 이거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창 햇마늘이요. 막 많은 어머님들이 준비를 하셔서 장아찌도 담아놓고 그다음에 요거 저장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이들 하실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장아찌를 준비를 하고 요 햇마늘을 이렇게 구입을 다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껍질을 다 벗겼잖아요. 우리가 보통 햇마늘은 요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요렇게 보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껍질을 벗겨서 뭐 냉장고 속에 미리 딱 갈은 다음에 아니면 찌은 다음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 반찬을 좀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요 마늘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늘 깨끗하게 씻는데 그냥 씻지 마시고 소금에다가 한번 헹궈서 씻으면 훨씬 더 이 마늘이 잘 쪄지고 그다음에 잘 쪄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단맛도 많이 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늘은 한번 소금물에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제가 아직 끓는 물이요. 아직 안 끓었어요. 아 이제 끓었네요. 오 역시 생방송의 묘미라 아주 짜릿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마늘을 한번 찔 건데 이번에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빠밤. 이 끓는 물에요. 요 청주를 반 컵을 부어요. 그러면 청주에 김이 올라오겠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마늘을 찝니다. 청주를 넣어서 찌는 게 꿀팁인 그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청주에서 올라오는 증기 때문에 이 마늘이 방부 효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마늘이 약간 아린 맛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아린 맛이 조금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건 제가 지금 행복한 아침 레시피에 하는 거는 50쪽이에요. 그러니까 반접이에요. 50개 마늘로. 근데 여기에 50개를 하면 요거 한참 쪄야 돼서 생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25개만 찝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념도 반만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쪄지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쪄야 되느냐? 이 찌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청주를 넣고 찌게 되면 이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 찌면 15분. 됩니다. 네. 근데 15분 정도 쪘을 때 마늘이 제 맘대로 막 딱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크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작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늘이 다 익혀졌나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런 꼬치 있죠. 네. 꼬치를 가지고 마늘을 한번 쑥 넣어보세요. 찔러봐요. 네, 마늘을 한번 쑥 찔러봐서 속 안에까지 푹 들어간다. 이러면 다 쪄진 거예요. 근데 걸리는 게 있다. 이러면 조금 더 쪄요. 네. 조금 더 쪄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옆에다가 이렇게 마늘을 미리 오늘 아침에 와서 쪄놨어요. 보세요. 이게 찐 마늘이에요. 와. 색깔이 좀 다르죠. 제가 네.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렇죠? 보이시죠? 요거는 지금 생마늘이고 요거는 지금 찐 마늘이에요. 아무래도 익혀지니까 좀 다르죠? 맛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는 약간 아리고 매운데 요거는 살짝 단맛이 나면서 쫄깃쫄깃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찔러 볼게요. 쑥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쪄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채반에다가 올려놓고 요거를 한번 식혀요. 왜냐하면 수분감을 좀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식혀놓으면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 쫄깃쫄깃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식혀서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거 맛이 어떨까? 궁금하시죠? 네.
제가요 안 매운 걸로 3개만 고를게요. 네. 하나씩만 잡숴 보세요. 아이고. 저렇게 찌면 아린 맛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마늘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요거를 이렇게 으깨서 빵에도 발라 먹거든요. 네, 아린 맛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걸 이 아침에 저희한테 권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냄새도 없습니다. 어. 마늘 냄새가 없어요. 이거 야, 이게 그냥 저기야 군고구마 아니 저 고구마나 감자 감자 먹는 같은 거 같아요. 그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린 맛도 없고 그다음에 약간 매운 맛도 없고 단지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올라오기 단맛이 많이 때문에 나요. 요거에다 이제 양념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양념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요렇게 찐 상태를 놓고 요거를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 네. 식힐 때 우린 양념을 만들어요. 자, 일단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진짜 감자인데. 감자 맛이 나죠. 제가 워낙 요 양을 고추장 6컵을 했었는데 제가 25쪽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의 반접이에요. 그러니까 25개라는 거는 요거의 25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요거에. 아, 25 아린가 알이 하실 것 아니라. 같아서 그게 아, 아니라. 네, 네네. 네. 보통 이제 한 접 그럼 100개잖아요. 네. 그 100개의 양은 바로 요거가 100개인 거예요. 근데 요거에 반 하니까 50개만 이렇게 담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찜을 크게 못 하기 때문에 또 반, 또 4분의 1. 그래서 25개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반을 줄여야 되겠죠. 워낙 6컵인데 제가 3컵만 했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청주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도 청주가. 그리고 요거는 매실청이에요. 단맛도 좀. 단맛이 네. 또 들어가네요. 예. 저 지금 단맛 한 번밖에 안 아니, 넣었는데요. 아니, 쪄서 이제 단맛이 난다. 네. 자연의 단맛이 네, 올라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단맛 이제 들어가요. 여기 조청이에요. 아, 조청이 들어가. 네, 조청이 들어갑니다. 저 조청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거 요새는 조청을 다 뭐 명인의 조청 해갖고 다 판매를 하니까 네, 네. 그거 그냥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섞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섞는 게 잘 안 섞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이 주걱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잘 섞어서 골고루 다 섞이게만 만들어 주세요. 조청이 들어가서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단맛도 나지만 아주 은은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쨍하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설탕을 넣잖아요.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조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아, 저 소스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요거요. 어차피 마늘이 잠겨져 있는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건져가지고 그거 그냥 오이 무침 하는데 바로 넣는 거고. 맛있겠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 상추 같은 거 겉절이처럼 많이 하잖아요. 네. 요거 그냥 바로 버무려서 잡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을 넣어요. 이게 말렸기 때문에 조금 쫄깃쫄깃해요. 식혀 말린 거. 네.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감자 맛이 나죠? 아. 아, 맛있겠다. 야. 저걸 그렇게 쪄서 네. 꿀에다가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쵸. 식빵에 발라서 맞아요. 먹으면 맛있어요. 네. 어. 그리고 요새는 요거에다가 버터를 네. 버무려서 소스를 만들어서 크림치즈 같은 거 같이 섞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서 똑똑 잘라가지고 나중에 후라이팬에다가 놓고 마늘맛, 치즈맛, 버터맛 있는 거에다가 바게트 같은 거 구워 잡으면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다 됐어요. 싫어요. 다 된 거야? 요거 찌기만 하면 되고 양념만 묻히면 네. 돼요. 너무 맛있겠죠? 야, 근데 약간 윤기가. 조랭이 떡볶이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요. 냉장고 안에 든든하게 한 통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해 먹을 게 많아져요. 요거 가지고 우리 고기 먹을 때 다른 쌈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상추쌈에다가 고기 얹고 요거 하나씩만 얹으면 되고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밀폐 용기에다가 담는데요. 제가 이것까지 여기서 담으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요게 지금 딱 3일 된 고추장 무침이에요. 보세요. 3일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
딱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랬으면 보세요. 지금 제가 버무린 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직 고추장 양념이 스며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이렇게 겉도는데 이렇게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양념이 싹 마늘을 감싸 안아서 간이 쏙 뺍니다. 좀 아까 드셨을 때 약간 좀 마늘이 싱거웠었죠. 그죠. 단맛만 그쵸. 네, 있었죠. 단맛만. 이제는 단맛이 없고 뭐랄까 약간의 짭조름하면서도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납니다. 맛있겠다. 자, 제가 그래서 요거는요 먹는 요령이 또 있어요. 어떻게 드시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녹찬물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 녹찬물을 밥에다가 마세요. 제가 그 보리밥을 해드렸거든요. 보리밥에다 말아서 크게 한 숟갈 떠서 아니 요 계절에 딱이네요. 만 딱 올려갖고 잡수시면 달아났던 입맛이 확 들어옵니다. 아이고. 선물에 네. 제가 먼저 네. 제가 아, 먼저 제가 드릴게요. 네. 저번 주 검사하고 뭘 좀 떼내가지고 오늘까지 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별 이상은 없죠? 예, 이 맛있는 걸 두고 참, 진짜. 그럼 뭐 저는 더 좋죠. 더 주세요. 그래서 아까 요 마늘 못 드셨고. 네, 마늘 좋아하는데. 혈규 씨 싸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레시피대로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녹차물 시원하게 얼음는 녹차물에다가 네, 한번 위에 얹어서 하나 섞어보세요.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위에 싹 얹어서. 아유. 어울린다. 어떠세요? 어울려. 딱 너무 어울려. 어울리죠? 네. 어. 제가 만들어 놓고도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와 우리 이건 보리굴비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네. 응? 요거 보리굴비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래도 아주 맛있죠. 이거 같이 먹으면 네. 여름철에 입맛 없잖아요. 그렇죠. 입맛 없을 때 입맛을 싹 돋아주는 그런 최고인데요? 역할을 합니다. 네, 야, 이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 고추장 양념이. 그렇죠. 너무 맛있죠. 어휴, 부럽습니다. 와, 조합이 너무 좋아요. 시원하다. 그렇죠. 네, 시원하죠. 이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 보내드릴 수가 없는 맛있다. 거예요. 여름 반찬은 정말 우리 할머니 손맛이 듬뿍 나는 이렇게 찐 마늘 고추장 무침이 아주 최고입니다. 이거 냉장고에 보관해서 여름 내내 잡수시면 돼요. 왜냐하면 쪘기 때문에 수분감이 없어서 상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랬으면 두 번째 메뉴 할게요. 두 번째 메뉴는 바로 요겁니다. 새우젓.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요거 새우하고 요 새우하고 조금 달라요. 네, 시야를 좀. 감독님 요거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요 새우는요 육젓이에요. 그리고 요 새우는 오젓이에요. 좀 작네요. 좀 잘죠. 네. 요 육젓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장김치 할 때 감칠맛 있게 좀 많이 하시고요. 요 오젓 같은 경우에는 각종 무침이라든지 양념이라든지 뭐 요런 거에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을에 하는 추젓이 또 하나 있죠. 네. 추젓도 이제 9, 10월 또 11월까지 만든 추젓 가지고 다음 날 육젓, 오젓 만들기 전까지 드시는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겉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육젓을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잠깐만 두세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양념의 수분이 아래로 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보이시죠? 떨어진 거. 자, 근데 이 떨어진 거를요,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나중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달걀찜 할 때 양념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왜 보통 이제 명란 가지고도 탕 많이 끓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했죠. 명란 네. 달걀탕. 달걀탕. 거기에 요거 양념으로 넣으시면 아주 맛있고 감칠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새우젓 무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을 한 2장 정도 준비를 하셔서 위에 꼭지 떼어 놓고 이렇게 잘게 썰어 주세요. 잘게 써는 이유는 이걸 또 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아예 다지듯이 하면 여기 또 뭉개져서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지듯이 썰어 주세요. 요 깻잎이 들어가야
새우젓이 갖고 있는 특유의 비린 맛이 좀 없어집니다. 아, 향이. 예,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향신료잖아요. 네. 향신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깻잎 허브로, 들깻잎 허브로 요 새우젓의 비린 맛을 살짝 없애주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으깨면서 다지는 것보다는 살짝 새우젓 하나를 씹힐 때마다 이 깻잎의 약간 다짐이 섞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요게 준비가 돼야 돼요. 고추. 요거는 또 필수로 들어갑니다. 고추. 요거는 홍고추는 이렇게 해서 또 반을 더 갈라가지고 씨까지 씨를 털어버리지 마시고요. 씨까지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단맛이 조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청양고추예요? 네, 청양고추예요. 근데 청양고추 너무 맵다 요새 그럴 네. 경우에는 풋고추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아주 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저 육젓이 비싸대요. 네, 요새 새우젓 육젓이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매워. 아니 여기까지 지금 매운 향이 오는데 아니, 선생님은 저는 어떠시겠어요? 선생님 저 그것도 안 매우신가 했더니 결국은 아유, 저도 매워. 맵지. 맵고 뜨겁고 다 그러지. 맵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까지 다 됐어요. 아, 선생님 이런 인간적인 모습까지. 그러니까 좋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거 녹화하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매워요. 생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양파예요. 양파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먼저 한번 무쳐보는데요. 뭘로 무치느냐? 요거 지금 국물은 뺐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볼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거 맛술이에요. 맛술. 비린 맛을 조금 없애주는 네.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참기름입니다. 아, 고소하겠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보관하고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빼세요. 네. 좀 있다가 네. 나중에 드실 때 참기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 넣어요. 그리고 다진 파까지만 넣고 요거 먼저 버무리세요. 이렇게 먼저. 그래야 양념이 조금 배이면서 맛이 있거든요. 네. 제가 다른 이 재료들을 나중에 넣는 이유는 좀 씹혀야 맛있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넣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이거 맛이 궁금해요. 네, 어떤 요거 맛일지. 굉장히 맛있어요. 자, 할머니들은 아마 꼭 여름 한철에는 나는 새우젓 무침으로 있어야지 조금 밥 먹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넣으세요. 양파. 아, 양파의 단맛이 조금 싫어하시는 분은 반만 넣으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고추하고 깻잎까지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씹히는 맛까지 살려서. 맛있겠다. 네. 제가 육젓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육젓이요. 젓가락으로 집으면 딱 하나 두 개가 집어 올라오는 그 크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새우젓은 뭘 찍어 먹는 그 조연이었는데. 그렇죠. 요거 주연입니다. 예. 오늘은 네.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보통 수육이나 뭐 돼지고기 네. 찍어 먹기만 했지. 정말 그리고 이렇게 요거 주연으로는- 만들어서 애호박 볶을 때 맞아요. 넣으셔도 되고요. 아. 가지 볶을 때 넣으셔도 되고 두부조림에 올려서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육 하잖아요. 네. 네. 수육 위에다가 올려 잡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깻가루만 마지막에 이렇게 깻가루까지. 뿌려서 활용 점정을 찍어줍니다. 족발에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죠. 예. 제가 한번 수육을 여기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수육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쌈장 뭐 된장 쌈장, 그쵸, 보통 고추 쌈장. 그렇게 했잖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아주 맛있는 프렌치 쌈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배워왔어요. 프렌치 쌈. 네,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프렌치 쌈장.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먹는구나. 저도 젊은 사람인데 프랑스 가서 된장을 담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밥에다가 놓아 드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녹찬물을 드렸잖아요. 네. 녹찬물에 넣은 그 물 마른 밥에다가 요거 올리셔 잡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남겨. 제가 그 앞에다가 지금 노란색 속배추 쌈을 놨거든요. 네. 너무 좋죠. 속배추 쌈에다가 요 새우젓 조금씩 올려서 한번 잡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새우젓은 새우젓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짜죠? 새우젓인데 이거하고 어울리니까 그렇죠. 예, 요거하고 맛이 네. 딱 맞아요. 아주 딱 어울리죠. 간도 딱 좋은데 양념이 너무 잘 뱄어요. 그렇죠. 잘 뱄습니다. 밥하고 한번 잡수셔도 굉장히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해서 밥하고 먹으면 딱인데. 그럼요. 먹어보니까 왜 육젓을 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오젓이나 좋고. 물론 추젓도 괜찮지만 이렇게 육젓을 써야 일단은 씹는 식감도 있고요. 씹는 식감이 좋거든요. 새우 씹히는 맛이 그대로 나겠네요. 나요. 아. 먹으면서 향도 나고, 그 깻잎을 왜 넣으라고 하셨는지 알 것 그렇죠. 같아요. 깻잎 향이 싹 스치니까 더 좋지 않아요? 정말 은은하게 싹 스쳐가는 그 향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야, 이거 그냥 밥도둑인데요. 얘만 그냥 놓고 먹어도 한 그릇 뚝딱이에요.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오늘따라 장혜인 씨가 좀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거 가지고 그럼요. 여름에 네. 뚝딱 한 그릇 네. 먹으려고. 예. 그래서 할머니 반찬들이 이렇게 여름철 입맛을 돋아주는 그런 반찬입니다. 네. 집 나가 입맛 잡는 데는 이게 최고고요. 네. 마늘도 맵지가 않아서 그쵸. 저는 이거 먹었는데 지금 입안에 마늘 향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쵸. 그게 신기하네요, 네. 또. 맞습니다. 부럽죠? 부러워요. 네. 먹는 행복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야. 다시 한번 느끼네요. 예. 새우젓이 너무 약간 맛있습니다. 통통한 걸로 해야 돼. 네. 육젓이라요. 육젓이 제일 큰 사이즈인 거죠? 그렇죠. 그 새우 육젓이 중에서는? 가장 네. 통통한 큰 사이즈입니다. 마무리하려는데 그러니까요. 먹다가 못 봤어요. 다음 주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제 보니까 17일이 초복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초복에 먹을 아주 맛있는 20일이 초복인가? 그래요. 일요일이. 그래서 저희가 17일 날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초복 메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양식으로 잡수시라고 권해드릴까 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 보양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알려주세요. 네, 밖에 나서는 순간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에는 한때 남부와 제주에 곳곳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이 한낮에 36도까지 올라서 낮 기온이 사람 체온과 비슷한 정도였는데요. 지난 밤 동안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서쪽을 중심으로 여전합니다. 서울은 닷새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뜨겁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은 37도까지 지속했고요. 청주와 광주는 35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오후 한때 제주와 호남, 서부, 그리고 경남 내륙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같이 계속 더울 때요. 냉녹차. 권합니다. 시원하고 맛있고, 좋아. 네, 오늘 요리도 보리밥 참 좋아. 좋아요. 저희가 레시피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세히 올려드리니까요. 이 더위 집에서 한번 꼭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